년 정도 뒤에 나 오늘 인간 사람하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 옆에서 미쳤어? 왜? 왜 인간하고 대화를 해?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애기 엄마도 지금 자기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야 라고 부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엄청 잘해준다고 합니다. 대화하다가 대화가 싫으면 그냥 끄면 돼요. 이런 식의 나의 중심적으로 대화가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더 많은 정보를 주면서 더 알차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대화가 점점 어렵지 않을까.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인공지능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그 계산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직업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일자리의 변화 이런 것보다 인간이 나누는 대화의 질이 점점 척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의 긴 역사를 간략하게 1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950년대에 인공지능이라는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때는 사물을 알아보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탱크와 미국의 탱크를 누가 더 빨리 구별해서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자, 고양이를 알아보는 인공지능의 코드를 짜려면 3만 줄 이상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갑자기 뒤를 돌았어요. 그러면 또 3만 줄의 코딩을 또 짜야 돼요. 고양이가 4발로 섰어요. 그럼 또 3만 줄을 또 써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아이들은 세상을 엄마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는데 알아보네. 개나 고양이를 알아보네. 3살만 돼도 알아보네. 인공지능은 실패했지만 인공신경망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는 연구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2세대 인공지능입니다. 이때는 인공지능은 실패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세대 2022년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소련에서 인재들이 넘어와서 캐나다에서 연구를 하면서 제프리 힌튼 교수와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압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요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고 그 중에 소련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오픈 AI 생성형 AI 챗GPT를 만든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실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4세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세대 생성형 AI 챗GPT는 대화를 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아이예요.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거는 동영상과 이미지를 잘 만드는 아이인데 요즘 챗GPT 지금 안 쓰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챗GPT는 지금 그림도 잘 그려요. 그리고 동영상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잘 알아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군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따로 있을 텐데 여기에 USB를 꽂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HDMI를 꽂아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전문가의 지식들이 한 데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4세대 인공지능 AGI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아이폰이 2007년인가에 처음 나왔어요. 거의 20년 됐죠. 지금 쓸만해요, 핸드폰이. 근데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은 이제 3년 됐어요. 3살밖에 안 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밥이에요.
그렇죠? 돼지고기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요. 왜? 여긴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섭취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굉장한 당류의 탄수화물의 당류가 인간에게 굉장한 행복감을 주거든요. 조금 지나면 배가 또 고파져요. 스파이크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생성형 AI, 우리 아이들이 생성형 AI한테 모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몸에 당뇨가 오는 현상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생성형 AI 챗GPT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모든 대화 기록을 전부 다 분석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내가 대학 교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아이가 저한테 대답을 할 때 네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대화를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대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초창기에는 세종대왕이 화나서 노트북을 집어 던졌다. 이런 대답도 해줬어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인데 이게 인도의 저가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옳다 그러다 사람이 수동작업했거든요. 틀리다 맞다 수동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문하는 패턴을 읽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자,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있죠. 똑똑한 아이가 좋습니까? 착한 아이가 좋습니까? 남의 집 아이는 착한 아이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똑똑한 아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빨강, 파랑, 노랑, 연두, 주황, 검정, 보라, 회색.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색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빠르게. 시작.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아이한테 뭔가를 시켰는데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자, 조금만 더 크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작. 요 정도 속도죠. 자, 다음. 이것도 색깔을 읽으셔야 됩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시작. 이거는 더할 필요가 없어요. 현저하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자, 두 가지 정보가 합쳐진 거예요. 색깔과 글씨가 처음에는 같은 정보, 색깔과 글씨가 나중에는 다른 정보. 인간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지부하가 생성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중에 가서 요즘 멀티태스킹이라는 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후반만 해도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사회의 화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 수 없다. 자, 그런데 우울한 얘기죠. 더 우울한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 과학적으로 모계 유전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쁘면 혼낼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반성하시면 되는데, 자, 아버님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엄마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머리가 나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우울한 거는 태어날 때 IQ가 90인 어른은 죽을 때도 IQ가 90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똑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노력을 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게 가르치냐, 적응성이 높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벌써 2010년대에 미국에서 채용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이 adaptability, 적응력이 높은 아이, 호기심이 높은 아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채용 광고판은 광고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채용 공고인데 고속도로에 그냥 수학 공식만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그 공식을 풀었더니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가서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궁금한 아이, 저게 뭔지 호기심을 갖는 아이.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왜? 즉각 물어보면 즉각 대답을 해주는 생성형 AI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타임테이블에 1시간 25분 강의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25분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놈처럼 한 40장에 가까운 자료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렸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걸어다니는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여러분들 걸어만 다니시나요?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화번호 10개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전화번호 5개는 외운다. 옛날 전화번호 말고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3개는 외운다. 전화번호 4거밖에 모른다. 대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전화번호를 외우진 못해요.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머릿속은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컴퓨터가 디스크가 돌듯이 우리 머리에 있는 걸 다 스캔하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어 와야 되는데 그 끄집어내오려면은 컴퓨터가 발열을 하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머리도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멈추게 돼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딘가에 저장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군의군의 학부모님들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호모사피엔스보다는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제 자녀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고교 학점제부터 해서 수능도 바뀌고 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러지? 우리 집 아이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옆집 아이가 그러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자, 제 친구 중에 저희 신부님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연대에 행정학과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연대 경제학과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부분 연대는 그 당시에 부전공을 같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연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다른 좋은 과로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연대 경제학과를 가서 거꾸로 신학과를 부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 돈이라고 하는 속세가 싫어서 나는 신부님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신학과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행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고 제가 유학 준비하는데 유학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와 있니? 자기가 이 교구라고 하죠. 카톨릭에서는 돈을 재정을 정리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신부가 필요한데 경제, 돈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경제학과 부전공이에요. 그래서 교주 신부님께서 너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MBA를 하고 와서 재정 관리를 해라. 돈이 싫어서 신부가 된 아이인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 군수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군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나는 군수가 될 거야 라고 돌잔치 때 선언하고 군수가 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 대학 교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에서 유일하게 목적보다 존재가 먼저 생겨난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를 위해 사는 거지? 뭐가 되어야 되지? 아무런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안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의자는 목적이 먼저 생겨난 겁니다. 사람을 앉게 하는 것. 그리고 존재가 생겨난 거죠. 책상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가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어야 되지, 뭘 좋아해야 되지, 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개척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하고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경제 얘기도 많이 하고 왜 무한에 사고가 났을까도 이야기하고 왜 우리나라 KTX는 신칸센을 들여왔으면 되는 건데 왜 지금 프랑스 걸 가져왔지? 이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KTX는 분산 동력형인데 처음에 들여왔을 때는 집중 동력형이었어요. 앞부분에서 끌어가는.
소음이 큽니다. 힘이 많이 떨어지고. 신간센은 예전부터 분산 동력형이었어요. 그래서 소음이 적고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신간센은 이 폭이 우리나라 KTX보다 훨씬 큽니다. 폭이. 그래서 여유로워요. 일반석이 3, 2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싫지만 일본 거를 왜 도입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화들을 우리 아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꼭 마지막에 대화를 제가 끝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대화를 끝냅니다. 이 아이는 찾아와요. 이거 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찾아와야지. 제가 삼각 검증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요즘 정치 얘기도 우리 아이랑 많이 하는데 우쪽이냐 좌쪽이냐 아니면 인터넷 매체냐 다 찾아봐야 돼. 거기서 너의 의견을 정리해서 갖고 와. 물론 그렇게 또박또박 디렉션을 주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런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하면 애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너는 이게 왜 좋아? 라는 질문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 교육은 제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아이한테 항상 질문으로 대화를 끝냅니다. 내가 대답을 듣고 내가 뭔가를 전달해주고 대화를 끝내야지 제가 퇴근하고 나면 항상 저한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에게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뭐 먹었어? 급식에 뭐 먹었어? 이런 거 남자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요. 그냥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개학이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학교에 간 친구들이 꽤 된대요. 남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여학생하고는 다른 아이들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맞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를 하고 싶은지 자 북극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물어보면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를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어떤 책을 읽고 유학생들 후기를 읽고 군대에서 마지막 이제 군복무를 마치면서 어머니께 저희 어머니 아버지 농부입니다.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 유학을 가고 싶어요.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 우리 한번 가볼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는 농부의 과수원에 이제 어머님이시고 저도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표도 전화해서 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를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네가 궁금하면 가봐야지. 가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런 주의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아프죠? 배 아프면 평생 그 땅을 못 삽니다. 가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여러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경험을 전달해주고 이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보고 네가 선택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북극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다행히도 유튜브도 많고 저희 아이와 제가 주로 하는 게 여행 유튜브를 보고 그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같이 공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그 당시에도 유튜브가 있으면 같이 여행 유튜브를 해보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들뜨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아이가 뭐가 중요한지 뭐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대화법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의 힘을 계속 길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교환 관계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가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약 파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학교하고의 계약, 교환 관계도 파기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뭔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거나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이러한 이유는 분명히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이와 내가 부모와 학교가 선생님과 아이가
어떠한 교환 관계, 대학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계약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요 세 가지입니다. AMO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bility, Motivation, Opportunity. 그 중에 제일 처음은 Ability예요. 학교 수업이 어려우면은 아이가 동기가 떨어지거든요. 동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에게는 정해진 게 없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생겨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빌리티는 길러줘야 된다. 그 이후에 너가 왜 공부를 하는지 너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고 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 대학에 잘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환관계, 사회적 거래관계를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티베이션을 실천할 수 있는 어퍼튜니티를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 많은 부모와 경험 많은 선생님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확신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렇게 했으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신의 구역에 내가 빠져 있진 않은지, 특히 부모님들,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너가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 속에서 보시면 아이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왜?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 아이한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뭐 너는 틀렸겠지만 일단 내가 들어볼게. 한번 말해봐. 엄마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너 말이 말 같지 않지만 내가 일단 들어줄게. 이러면서 나는 너 말을 들었어. 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은 예전의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그게 중요할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생님 이제 교수를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 경험과 제가 교수가 될 때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가 굉장히 다른 시대거든요. 저는 타자기하고 컴퓨터, 노트북 이 사이에 있었던 세대인데 뭐 타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그렇게 무진장 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을 믿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능이 유동성 지능입니다. 결정성 지능은 예전부터 타고난 지능, 유동성 지능은 지금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아이들의 변화적인 양상을 파악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춰가는 지능. 지금 한양대학교만 해도 오늘 제가 아침에 서류를 처리하고 왔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교과목을 3개씩 학과에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한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지금 다시 인공지능을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저한테는 큰 도전이거든요. 저는 정년보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 왜? 요즘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 지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성형 AI나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나 집에서 과제를 하거나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하루 8시간 걸리던 일을 4시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머지 4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숙제도 빨리 끝내고 다 빨리 끝내고 놉니다. 왜? 엄마는 요걸 하려면 8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3, 4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분청 소속의 공무원들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8시간 걸리던 서류 작업 지금 4시간이면 끝나거든요. 4시간 있다 집에 보내주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딱 그 시간까지 잠겨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시간 동안 일을 늘리거나 일을 안 하거나 해요.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해오던 시간에 비례해서 요즘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경험과 코나투스인데, 경험을 많이 해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고 싶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대학학과 아시죠? 반도체학과, 컴퓨터공학 대학학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신규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녀가 어느 과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회복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를 보낼래? 저는 산업공학과를 보내겠습니다. 산업공학과가 모든 것들을 하는 학과거든요. 산업공학과의 핵심은 하나예요. 최적화. 모든 거의 최적화. 안전의 최적화, 물류의 최적화, 생산성의 최적화, 학습의 최적화. 굉장히 쓸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저 아이에게 산업공학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장표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똑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부모의 역량을 통해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에게는 자, 이 중에 세 개를 골라. 그래서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이런 디렉션을 줍니다. 세 개를 골라.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80%를 뭘 만들까요? 자동차, 본능적으로. 그러면 네모와 동그라미를 고르면 됩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의 80%는 뭘 만들까요? 집. 왜? 부모들이 집 없는 놈하고는 결혼도 하지. 이거를 평생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저도 물론 이제 아직 한 22년 남았습니다. 아파트 제 거가 되려면. 이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집을 만듭니다. 지붕은 세모요, 네모는 몸뚱, 그 다음에 십자가는 창문. 자, 굉장히 평이한 아웃풋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집단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고, 네가 만들고 싶은 게 뭐 있어? 세상에 있으면 좋을 게 뭐 있어? 생각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한 걸 생각해요. 신기한 거. 집에서 버릴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뭐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배터리요,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를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찡 올려서, 자, 그러면 네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 이 중에 세 가지를 골라서 그걸 만들어봐. 그러면 집,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인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질문의 순서만 바꾼 거예요. 자, 마지막 끝판왕 세 번째,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네가 만들고 싶은 거,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 골라봐. 생각해봐. 그리고 요거를 다시 올립니다. 이 중에 세 개를 골라봐. 그러면 아이들이 멘붕에 빠지겠죠. 자, 세 개 골랐어? 옆 사람하고 바꿔. 라고 하면은 아주 창의적인 아웃풋이 집과 자동차 외에 아주 창의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믿고 있는 게 아이들의 이 포텐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부모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저 또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역량이 폭발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의 방법을 조금씩만 튜닝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성적과 아웃풋, 그리고 삶의 행복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자료가 있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싶은 학부모가 계시면 홈페이지에 찾으면 제 전화번호는 다 나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